강의 주제를 어떤 걸로 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 학교에서 하는 이 장애인 가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알리고 또 이 프로그램을 제가 처음부터 잘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제 완전 한번 이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올 2월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런 역량 강화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애인 가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고 주제를 좀 정해보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사회복지를 학사, 석사, 박사를 쭉 공부를 했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는 장애인 복지 전문가셨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 연구실에는 청각장애인들 그리고 근이양증을 가지고 있는 신체장애인들 또 중복장애인들과 함께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 교수님 자체가 교수의 2단아일 정도로 저희 연구실에는 굉장히 많은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서로 축하해주는 저는 그런 현장에서 한 10년, 15년 정도 공부를 하고 미국으로 왔기 때문에 저에게는 장애인 사역이라고 하는 것 또 저희 학교가 장애인 가족 사역을 한다 했을 때는 장애인과 비장애와 함께 어우러져서 저는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렵거나 힘들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미주 한인 사회를 살아가시는 많은 부모님들은 아무래도 저조차도 그렇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죠. 아이를 양육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사회 체계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문화잖아요. 이곳은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사회적으로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민자로서 장애인 부모로서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하지만 저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안에 항상 우리 동전의 양면이 있다시피 그 결실, 가능성도 항상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이제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쭉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잠깐 짧게 2개 정도의 꼭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장애인의 현황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라 여러분도 아실 수 있지만 지금 굉장히 미국의 장애 인구는 많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체 4,500만 명으로 추산이 되고요. 이거는 미국 인구의 약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다시피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장애 인구가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장애를 규정하고 개념화하는 틀은 한국과는 좀 다릅니다. 한국은요, 장애 인구가 굉장히 적게 추산이 되는데 그 이유는 굉장히 장애를 의료적인 모델, 또 의사의 진단에 의거해서 장애를 진단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규정하는 것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보이는 외형상의 장애도 있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이 장애로 인해서 신체적인 불편함,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회사 생활에 적응이 어렵고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장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애에 대해서 사회적인 모델, 그러니까 의료적인 모델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모델로 가고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장애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비만으로 인해서 사회생활이 어려울 때 당뇨, 이런 것들도 새로운 장애 유형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런 보도들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은 장애 인구가 훨씬 더 많이 추산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 의료적인 모델일 때 장애를 이야기한다면 이 의료적인 모델에서 장애는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와 소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무슨 잘못이 있기 때문에 장애 자녀가 태어나라고 하는 그런 사회의 인식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걸 바로 우리가 의료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사회가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공부하는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 그리고 이러한 국제적인 기준에 의하면 저희는 의료적인 모델을 따르지 않고 정확하게 사회적인 모델을 따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신체적으로 외형상의 장애가 있건 없건 사회가 규정함으로써 장애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장애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들도 사회에다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일상생활을 살아가기 어렵다 한다면 문제를 고쳐달라고 사회에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쪽으로 법과 제도가 움직여지고 있다는 게 바로 오늘날 제가 적어도 몸담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의 법과 제도적인 측면의 변화입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장애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5%나 되는 장애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저희는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장애 인구가 늘어날수록 더불어서 늘어나는 건 누굴까요? 바로 가족입니다. 한 명의 장애 인구가 늘어날수록 그 장애 인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누구? 가족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장애인 당사자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사회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장애인 당사자가 적어도 가장 먼저 태어나서 마주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 부모예요. 내 부모, 내 형제, 자매죠. 근데 그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그 부모와 형제, 자매가 작은 사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이 건강한 기능을 유지하는가, 부모가 내 자녀를 원망하기보다는 내 자녀의 장애를 축복하고 수용하고 감사함으로 이 자녀를 키우고 있는가를 수용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적어도 그 자녀 당사자가 자신의 목소리와 자신의 이야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한국에서 공부할 때 저와 함께 공부했던 언니가 기억이 나요. 지금도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 언니는 이제 휠체어를 타고 근이양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육이 굉장히 많이 뒤틀려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갈 때도 누군가의 서포트가 필요하고 또 일상생활을 걸어갈 때도 활동 보조사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 언니를 만나면서 제 안에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요. 이 언니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 장애 자부심이 있었어요. 장애 자부심.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요, 장애 정체성이 있었어요. 우리도 인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청소년기에 자아 정체감 형성되는 거 아시죠? 네, 제 지금 사춘기 딸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장애인이야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장애인인데 왜 사회가 변화해야지라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게 저는 장애 자부심, 장애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두 가지를 저와 함께 공부했던 언니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족도 거기에 굉장히 큰 당당함,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언니가 그 역할을, 그런 장애 정체성과 장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어머니의 헌신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정말 많이 노력해 주셨고, 그리고 언니는 외동딸이었지만 그 언니를 위해서 그 아버님과 어머님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돌봄으로서의 노력만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그 언니에게 권리를 당당하게 심어줬던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 한인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장애인 가정이 있습니다. 물론 사회는 이 한인 장애인 가정을 두고 정말 많이 질타를 할 수도 있고, 또 장애인 부모님들조차도 장애를 수용하시지 못하시기도 하고 다양한 현상들을 보이지만, 제가 적어도 연구를 통해서 드러난 한 5가지 정도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우선 1번, 2번, 3번은 다 읽으셨다시피 장애 진단이 처음 됐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부모님들의 심리적인 반응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민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언어적인 장벽에 따른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이제 공립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이와 소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소통을 해야 돼요? 선생님과도 소통을 해야 하고, 이 아이를 치료해 주시는 치료사 선생님과도 소통을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문화적이거나 언어적인 이 다른 환경에 있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은 스트러글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연구를 통해서 좀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반 그 비장애인을 양육하는 부모님들도 정말 다양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지만,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이민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다양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시고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런 1번, 2번, 3번에 정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저는 4번과 5번이라고 하는 아주 귀중한 연구 결과를 얻었는데, 바로 뭐냐면 이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끈끈하게 공동체성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이 강연에서도 만나실 수 있는 우리 BBT라고 하는 단체가 있죠. 500가정이 넘는 분들이 그 안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세요. 그리고 샌디에고에서도 오시고, 이 한인 장애인 가정이 끈끈한
끈끈하게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 그 안에서 내 아픔과 우리 장애 자녀와의 소통도 하지만 이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전환을 해야 하잖아요.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 정말 이 아이가 어디 일을 하러 나갈 때 그런 구직이나 취업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 연결이 된다면 또 그런 부분까지도 자녀들이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 또 결실이었어요. 제가 찾아본 건. 5번째로는 이제 신앙이었어요.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 물론 장애 자녀를 교회에 이제 놓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는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아까 제일 처음에 강의해 주셨던 저는 추민지 목사님이 강의해 주셨던 것처럼 교회가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신앙과도 같이 연결해서 가져 나가야 하는 것. 저는 이게 가정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정말 그 안에서 끈끈하게 장애 자녀를 맞이하고 장애 자녀를 더 사랑하고 또 그 안에서 비장애 형제 자매들을 같이 품는 그런 결과들을 저는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디자인을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뭐였냐면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족이 어떻게 해야 한다? 역량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백그라운드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가능성이 있고 자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능성과 자원을 발견해서 우리 가정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역량 강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장애인 가정의 이제 역량 강화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역량 강화가 되지 못한 가정은 그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 또 좌절, 절망감에 빠지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역량이 강화된 부모님들에게는 자신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효능감을 가지시고 또 일상생활을 성공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는 이런 연구들을 찾아보면서 저희가 이 장애인 가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부모님들과 또 대표님들과 사역자분들 한두 분을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저희가 기본적인 골격을 구축을 해 나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크게 이제 4단계이긴 한데 제가 시간 관계상 3단계로 좀 구축을 나눠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준비 단계에서는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가 이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교육 커리큘럼을 짜야 하고 어떤 분을 모셔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온라인으로 할 것인가 오프라인으로 할 것인가를 디자인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됐고, 저희는 8주 정도의 교육 과정을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에서 3월에 8주의 프로그램을 직접 이제 운영을 해서 이거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시범 사업이고요, 시범 교육이고요. 이거를 이제 평가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부모 교육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8주 커리큘럼을 짜는 데 있어서의 좀 모태가 된 것은 이 딩크 메이어와 맥케이가 개발한 그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저희가 새롭게 디자인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8주 프로그램을 어떻게 짰냐면 여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인 가족을 이해하고 그 부모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장애 자녀를 이해하고 또 많은 부모님들이 평생 계획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재정적으로나 주거적으로나 어떻게 우리가 서포트를 해줘야 될 것인가, 즉 평생 계획을 한번 공부해 보았고, 또 우리 가정에 함께 있는 비장애 형제자매, 그리고 의사소통, 자기 권리, 옹호, 이런 리소스, 이런 8가지의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어떻게 운영이 됐냐면 이 관련 주제에 맞는 전문가분들을 섭외해서 그 교수님들이 줌으로 영상을 촬영하셨고, 그거 플러스 알파로 이제 부모님들에게 나갈 핸드아웃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주셔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온라인 과정을 구축을 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기획을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이거를 영상으로 잘 구축을 해서 저희 학교의 유튜브 또 저희 재단의 유튜브에 잘 송출을 해 나가면 미주에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계 각지에서 장애인 자녀를 데리고 있는 많은 부모님들과 보호자분들에게도 정말 무료로 이 강의를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온라인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올 2월에서 3월까지 진행한 거는 시범 사업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 많은 분들을 다 수용하기는 어려워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보았는데, 첫 번째로는 가장 기본적으로 부모님들, 또 보호자분들을 1차적으로 저희가 모시게 됐고요. 그리고 정말 관심을 많이 주셨던 것이 장애인 사역자분들, 그리고 커뮤니티 봉사자분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이해하는데 정말 이런 교육을 꼭 듣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이메일을 보내셔서 그런 분들까지 다 함께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았고요. 한 평균 1회부터 8회까지 평균 한 24분 정도가 계속해서 꾸준히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폐쇄형 집단은 아니고요. 개방형 집단으로 언제든지 들어오시고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운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걸 할 때 어떻게 평가 도구를 구성해야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는 효능감, 그리고 역량 강화를 잘 척도를 할 수 있는 임파워먼트 척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적응성, 가족의 응집성이라는 척도 세 가지를 사용해서 사전 사후 평가를 해보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가족 적응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외부 체계의 변화에 가족이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는가. 예를 들어 가족 안에서도 가족의 규칙이 있고 역할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부모 안에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는가가 가족 적응성이라면, 가족 응집성은 그 가족 안에 있는 심리적인 유대관계. 예, 아무리 가정 안에 장애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가정이 굉장히 끈끈하고 부모로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있다면 저희는 가족 응집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척도를 활용을 했고요. 결과를 말씀을 이제 간단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는 올 12월에 나오는 제 논문을 압축적으로 요약을 한 거기 때문에 혹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나중에 한번 논문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가장 유의미하게 나온 것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족의 응집성이 유의미하게 조사가 되었어요. 이 프로그램을 사전에 체크해 주시고 사후에 체크해 주신 분들 총 7분을 저희가 모시고 이걸 했는데요. 응집성이 사전에는 약 3.44점에서 사후에는 이제 3.8점으로 약 몇 점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 것을 저희가 효과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아쉽지만 부모 효능감이나 가족 적응성은 사전과 사후 대비 별 효과가 없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저희가 좀 굉장히 의미를 찾았던 거는 임파워먼트의 변화입니다. 많은 부모님들과 보호자, 또 이거를 참여했던 참여자분들께서 사전보다 사후에 우리 가족 안에 임파워먼트가 증가했다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임파워먼트가 크게 세 가지의 체계가 있는데요. 그중에 가운데 서비스 체계 수준 보이시나요? 네, 두 번째 여기 표의 두 번째 줄을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이 서비스 체계 수준이 사전에는 3.69점에서 사후에는 4.14점으로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되었고, 이건 뭐냐면 이 프로그램을 듣고 나서 우리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향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저희가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옆에 이제 그림 4번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사전이 밑에 점수라면 사후가 위에 점수예요. 그래서 약간의 아주 조금이지만 그래도 사전 대비 사후에 모든 항목에서 다 상승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거는 시범 사업이지만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프로그램을 한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도구에 의해서 하나의 어떤 효과를 봐야겠다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욕심도 좀 있었긴 했는데, 그래도 이런 의미 있는 결과들을 나타낼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올 한 해 좀 만족스러운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좀 만족스러운 입장이었는데, 앞으로는 이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단점도 굉장히 저는 많이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부터 저희가 2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8주보다는 6주로 조금 압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1년에 2번 정도는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을 할 거니까 혹시 여러분 이번에 참여하지 못하셨다면 다음번에도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치면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이 장애인 가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하면서 느꼈던 바는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통합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지금 BBT든 서포트 그룹을 통해서 움직이고 나가고 계시지만
그 안에서도 소통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단체뿐만이 아니라 이런 지역사회의 학교라든지 교회 그리고 사회복지 같은 이런 리저널 센터 같은 서비스 기관들 그리고 리저널 센터가 감당하지 못하는 다양한 장애 유형이 있잖아요. 그런 유형을 감당할 수 있는 많은 비영 기관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런 통합적인 네트워크가 구축이 된다면 막 장애 진단을 받은 어머님 아버님들이 어렵지 않게 서비스를 잘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미주에 있다 보니까 새롭게 도출되는 것이 이제 물론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성인이 된 장애인을 둔 부모님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 나성영락교회에 저도 지난달에 왔을 때도 다 자녀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많은 이제 고령의 부모님들이 계신 걸 보면서 생애 주기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통합적인 네트워크가 더 이루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미주복음 방송과 다양한 정말 주축이 되는 교회가 이런 세미나나 컨퍼런스를 하는 것은 더없이 좋은 또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서 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장애인 당사자를 섬기는 많은 봉사자와 커뮤니티 실천가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장애를 좀 더 이해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초지만 일반 봉사자분들 또 장애를 더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장애학의 이해와 사역이라고 하는 수료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장애가 뭐야라고 하는 인식 개선 교육이 아니라요. 정말 학문적으로 좀 접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장애학이 지금 굉장히 많은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장애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장애인 당사자의 눈에서 바라보는 사회예요. 장애인 당사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지금 사회복지뿐만이 아니라 정말 교육과 많은 학문들이 다 연결된 융합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장애학, 또 장애인 가정사역, 또 장애 신학 이런 아주 굵직굵직한 주제로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오픈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는 사회복지사였고 지금도 저는 또 사회복지사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또 연구를 하는 사람이지만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 저희는 학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하지만 저희 학교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교육적인 자원을 잘 연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에게 이런 교육적인 리소스의 접근권을 더 강화시켜 드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